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중세사 네 번째 시간 중세 서유럽 문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양 중세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선생님은 서양 중세사를 공부하고 있고, 이 서양 중세사에는 4개의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이었어요. 이 부분에선 또 출제 포인트가 둘로 나눠집니다. 뭐랑 뭐랑 나누시죠? 그쵸. 4세기 말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프랑크 왕국이 성립, 발전, 해체하는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메로베우스 왕조, 카를로스 왕조, 피카에서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테, 피핀, 카를로스 대제, 이런 사람들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프랑크 왕국이 성립하는, 또 그 프랑크 왕국에서 메로베우스와 카를로스 왕조를 나누고 그 속에서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테, 피핀, 카를로스 대제의 각각 인물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프랑크 왕국이 분열한 이후에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하고 노르만족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봉건제였죠. 그죠? 봉건제는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 계약적 관계로 맺어진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적 관계로 맺어진 장원제, 이 주종제와 장원제로 이루어진 지방 분권적 사회 봉건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영주, 농노, 이런 계층별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주군과 봉신 간의 그 쌍무 계약적인 내용, 특히 그 봉신의 의무 있죠. 이런 부분이나 그 농노의 자유민적인 특성과 노예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생활상을 묻는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거기다가 그런 장원제의 그런 자급자족, 개방경작, 혼재지, 삼포제 같은 특징이나 쌍무계약, 그 주종제에서 쌍무계약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오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봉건사의 성립이었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했던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이에요. 이 부분에선 이제 우리가 4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쭉 정치사적인 흐름 속에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을 특히 뭘 중심으로? 교황권과 왕권의 대입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직자에 대한 서인권 문제로 발생했던 카노사의 굴욕, 보름스 협약,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제 성직자와 교회에 대한 과세권 문제,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했는데, 이 부분은 정치사적인 흐름과 함께 여러분이 이 선생님이 프린트에 넣어준 이 표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원인과 결과대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희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꼭 백지를 꺼내놓고서 스스로 이 부분을 시간의 순서와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연표를 그리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그 두 번째 출제 포인트인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이 부분에서 딸려있는 서유럽의 문화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왜 문화가 여기에 들어가냐? 중세 서유럽 문화는 크리스트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중세 서유럽 문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유럽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중세라는 시대 자체가 크리스트교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우리 각각의 그 시기별 문화의 특징은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우리 서양 고대사에서 배운 그 고대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전 그리스 문화 하면은 특징이 뭐였어요? 그쵸.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했던 인류 최초의 직업교사 소피스트, 그리고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데아를 주장했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분리되는 절대적인 진리에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고, 그 이데아를 실현하는 방법, 철인 정치를 이야기했던 플라톤과
또 현실에 대한 경험을 중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전반적인 특징이 인간 중심과 합리적이고 미술품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라 그러면 그쵸, 헬레니즘 하면 우리가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동서융합 정책이라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세계시민주의, 이제 우리는 국경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세계제국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세계시민주의와 그 속에서 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철학으로서 어떻게 나 개인이 이 세계시민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냐, 이성과 금욕, 스토아파, 정신적 쾌락,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미술품에서는 관능적, 격정적, 그래서 라오콘 군상이나 밀로의 비너스 등을 떠올리실 거고요. 이 헬레니즘의 이런 양식이 인도에 가서 쿠션 왕조의 간다라 양식으로 계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도 부처님 모습을 불상으로 조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 쿠션 왕조의 대승불교가 동북아시아 지방에 전달될 때 이러한 간다라 양식도 함께 전달되어서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윈강, 룽먼 석굴, 불국사 석굴암 등등 불상을 조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는요. 로마 하면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법률, 건축, 토목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특히 법률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관습법, 12표법, 그리고 동맹시 전쟁으로 시민권이 이탈리아 반도로 확산되고 나온 시민법, 그리고 재정 시기에 속주에까지 시민권이 확산되고 나온 만민법, 이건 로마법을 총집합했던 게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발표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이었죠. 그죠? 자, 이런 각각의 문화적인 특징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여러분 세계사에서 문화사 문제가 나오면 한국사처럼 깊이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 구분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늘들이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건 그리스 문화죠. 그죠? 투키디데스와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이것도 그리스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유클리드 기하, 이거 헬레니즘이죠. 그죠? 아리스타르코스의 지동설, 헬레니즘이고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이거 로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기별로 이렇게 이게 어느 시대 거다 정도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그 이상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세 문화는 특히 그리스랑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모든 걸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중세 소유럽은 신이 지배하는,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관심 역시도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 중심이라는 걸 특징을 잡아두시고 각각의 분야별로 들어가신다면 우선 철학 같은 경우는 중세 초기에는, 지금은 크리스트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철학 역시도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신학의 보조학문 정도의 위치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왜 신학의 보조예요?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근데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종교 그리고 철학, 이 둘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교에 필요한 건 뭐죠? 그쵸, 신앙이에요. 종교는 신을 섬기는 학문이니까.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랑 철학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교는 신앙, 철학은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중세 서유럽은 철저하게 신앙과 종교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압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 철학 역시도 중세에는 그냥 신학의 보조수단,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하기 위한, 이 종교를 연구하기 위한 보조 정도의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세 초기에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교부 철학이라는 거예요. 교부 철학이라는 게, 이게 교회, 부는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교회 father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이성 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자, 이 교부 철학에서는 당연히 뭐가 우선될까요? 네, 지금은 크리스트교 시대잖아요. 당연히 신앙이 이성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이성은 우리가 신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할 때, 신학을 공부할 때
그걸 그냥 도와주는 정도의 수단이다. 그래서 교부 철학에서 철저하게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유행했던 말이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이 이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 된 중세 초기의 교부 철학은 그리스 플라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플라톤 하시면 뭐예요? 이데아, 절대적인 이 이데아, 이 진리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랑 구분된다라고 했던 게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플라톤이 말하는 이 이데아, 진리가 신앙의 세계고, 이 현실 세계가 이제 이데아의 그림자, 이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데아, 진리의 그림자인 현실 세계, 그러니까 신앙의 그림자인 이성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이성을 토대로 어디로 가야 한다? 신앙의 세계로 가야 한다. 절대적인 이데아, 이 진리,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한다. 이성은 그걸 위한 그냥 진짜 하찮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정도예요. 이런 이데아,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주장했던 이 플라톤의 철학이 이 절대적인 진리, 신앙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교부 철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신앙 중심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교부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 티누스예요. 자,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아우구스투스예요. 우리 공화정 말기에 2차 3주 정치를 이끌었고, 안토니우스를 악티움해전에서 꺾고, 로마 공화정을 이끌었던 옥타비아누스 있죠? 평가원이 사랑한 남자. 이번 9월 모고에도 나왔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스스로를 나는 로마 제일 시민에 불과합니다. 프린캡스라 불렀고, 하지만 원로원은 그를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 불렀잖아요. 지금 교부 철학은 아우구스 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신국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교부 철학을 상징하는 책인데, 이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때가 이 서로마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해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그냥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죽은 이후에 로마는 더 몰락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하고, 그 뜸을 타서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영토 곳곳에 들어와가지고 왕국을 만들고, 서로마는 견디다 못해 멸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로마가 더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로마가 전통적인 다신교를 버리고 이단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로마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다. 신들의 분노를 산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도들 책임이다 하고 이 모든 로마 멸망의 원인을 기독교에게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역사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로마의 이런 멸망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신의 나라, 신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일 뿐이다. 로마가 멸망한다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제시한 게 신국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포인트 있지만, 중세 서유럽 문화는 크리스트교, 기독교 중심의 문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 역시도 중세 초기에는 철저하게 신학의 보조학문으로 발달했습니다. 이걸 나타내주는 중세 초기의 대표적인 철학이 교부 철학, 철저하게 신앙 우선입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 절대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주장했던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대표적인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에요. 자, 근데 중세 후기 들어가면 이 상황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요청으로 우르바누스 2세 클레르몬 공의회로 시작했던 그 십자군 전쟁,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지속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 세계와 좋든 싫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슬람 세계랑 전쟁을 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물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방무역과 원거리 무역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 장원 이주의 자급자족 폐쇄적인 이 서유럽 세계에 이 선진적인 동방 문화랑 이슬람의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발전하게 되냐?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돼요. 스콜라 철학. 자, 이 스콜라 철학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뜻이 뭐냐면은 이게 그 스콜라라는 것 자체가 그 교회나 수도원에 딸려있는 부속학교, 그게 원래 스콜라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스쿨의 원이 여기 스콜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학문 중심의 느낌이 좀 나죠, 여러분들. 이 교회나 수도원에 딸려있던 부속학교가 스콜라였고, 여기서 이제 스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교부 철학, 철저하게 신앙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아니다, 우리 너무 그러지 말고 이 신앙과 이성을 좀 조화를 시켜보자는 움직임이 나와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던 게 지금 십자군 전쟁 이후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여러 가지 선진적 문화가 막 들어오지만, 특히 우리 플라톤과 함께 고대 그리스 양대축이 누구였죠?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게 서유럽 세계에서 실종됐었어요. 플라톤의 철학은 남아 있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막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정작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럽에서는 실종돼 버렸어. 근데 이게 그 이슬람 세계는 전파가 됐었거든요, 그 전에. 오히려 이슬람 세계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잘 보존했던 거야.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 있죠? 지혜의 집, 바그다드 도서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꾸준히 연구해왔어. 이게 십자군 전쟁으로 오히려 유럽 세계로 역수입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기본 핵심이 뭐예요? 플라톤이랑은 다르죠. 플라톤은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봤어. 이데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데아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이데아를 신앙에 대입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진리가 있다. 그 현실과 진리는 별개가 아니다. 별도의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곧 진리의 세계다. 이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과 공부와 이성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현실의 경험과 이성을 중시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공부와 현실과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별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세계 속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스콜라 철학입니다. 좋아요. 그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바로 스콜라 철학을 상징하는 신학대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중세 초기 철저한 신앙 중심,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했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교부 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그리고 중세 후기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었던 스콜라 철학, 대표적인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 둘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여담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자들이 너무 이 사람을 사랑했어. 이 사람이 되게 그 온화한 성품이고 수업을 잘해서 제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굉장히 사랑했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죽었을 때 중세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유명한 성인의 신체의 일부를 먹으면 그 사람의 지식과 영혼이 나의 몸에 깃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삶아서 토막 내서 부분 나눠 먹었다 그래. 공평하게. 큰형님은 손가락, 둘째 제자는 발가락,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먹었다고 해요. 이게 스승을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셔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중세 말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점 강해져. 자, 지금 흐름이 어때요? 점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이성이 강해지죠. 사이 중세 말기에 가면은 스코터스랑 오컴은, 야, 애초에 신앙과 이성은 섞일 수 없는 존재야. 신앙은 신학이고 이성은 철학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예 우리가 조하고 나발이고 가네. 뭐 철학은 신학의 신여? 신학이 우선? 뭐 신앙과 이성을 좋아해? 다 필요 없어. 둘은 별개야. 남남이야. 완전히 분리시켜 라고 하는 흐름도 나오게 돼요.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오컴의 면도날이죠. 모든 걸 칼같이 탁 나누는, 이런 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학 봤으니까 교육으로 가볼게요. 방금 제가, 이제 교회랑 수도원에 딸려있는 스콜라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 중세의 교육은 다 교회랑 수도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별도의 교육계는 없었어, 얘들아.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때 제가 그 10세기, 그 9세기 우리 그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교 발전 이야기할 때 9세기 때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세속군주랑 세속군주, 제후 영주 세속군주랑 주종관계를 맺고 이 성직자가 봉신이 되면서 이 성직자의 서인권을 세속군주가 가져가는 이런 타락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세기에 나온 게 콜린리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 개혁운동이었잖아. 그지? 그때 그 수도사들이 필사를 하면서 학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원래 중세는 교회 수도원 중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의 자유로운 발전보다는 어쨌건 이 신앙 속에서 학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뜻있는 학생과 그 교사들이 너무 이 신앙 속에 학문이 종속돼 있다. 학문의 좀 자유로운 발전을 추구하자라고 하고 나온 게 바로 대학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니버시티 대학이에요. 이 대학은 교수랑 학생들의 조합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와 수도원, 신앙에 예속되지 않은 우리만의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교수랑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조합에서 시작한 게 대학이에요. 12세기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12세기부터 다 이것도 십자군 전쟁 이후에요. 이런 세속적인 영향은 다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수와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학생과 교수들이 조합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들이 조합 만든 이유가 뭐죠? 네, 교회와 세속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해요. 얘들은 교회랑 세속 권력의 그런 통제보다는 벗어나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치권까지 획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교수와 학생의 조합에서 시작한 대학. 대표적인 대학이 교수들의 조합에서 시작한 신학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파리 대학, 그리고 학생들의 조합이 중심이 되어 법을 연구했던 볼로냐 대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대학은 그 교회랑 수도원의 좀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 그러는데, 교수들이 중심이 된 파리 대학은 신학 중심이에요. 여기서의 신학은 그러니까 약간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좀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싶었던 그런 움직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도 신학대학이 따로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수들이 조합이 된 신학을 연구하는 파리 대학과 학생조합의 법학 중심의 볼로냐 대학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은요, 여러분이 그 중세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쵸, 기사잖아요. 기사, 나이트.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빛나는 갑옷으로 무장한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고 귀부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 기사. 그리고 중세에만 떠오르는 그 기사의 낭만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중세 기사도 문학.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기사의 이미지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기사도 문학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프랑스에서 롤랑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 롤랑의 노래는, 이 롤랑이 누구냐면 다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문학은 다 이제 기사들 이야기인데, 이 롤랑은 우리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 카롤루스 왕조 구분을 했고, 클카 피카 할 때 마지막 카롤루스 대제 기억나죠?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던, 교황령을 기부했던 쇼타리 피핀의 아들, 서로마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고 교황 레오 3세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던 그 카롤루스 대제 샤르마뉴. 이 사람 때 이 샤르마뉴 대제가 샤르마뉴 대제 밑에 있던 그 카롤루스 대제 밑에, 샤르마뉴 밑에 있던 유명한 기사가 롤랑이에요. 그 카롤루스 대제 시기에 카롤루스 대제 밑에서 큰 활약을 했던 기사 롤랑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카롤루스 대제 시기 때도 이슬람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이슬람이라 그러면 카롤루스 마르텔만 기억을 하세요. 그 우마이야 왕조를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물리쳤던 그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만 생각하시는데, 카롤루스 마르텔만 이슬람과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피핀도 그렇고
이 카룰루스 대제도 이슬람 세력이랑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이슬람 세계는 계속해서 힘이 강했으니까 그 싸움의 절정이 십자군 전쟁까지 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슬람 나오면 카룰루스 대제, 아니 카룰루스 마르텔 아닙니다. 아무튼 그 카룰루스 대제가 이슬람 세력, 여기서 사라벤이라고 나와, 그 작품에서는. 사라벤과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게 또 기습할지 모르니까 후방에 이 롤랑을, 가장 이 카룰루스 대제가 믿는 이 롤랑을 후방을 지키는 그 후방에 남겨놔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작품 속 이야기야. 이 이슬람 세력의 사라벤이 카룰루스 대제의 위험에 굴복을 해서 항복을 한 상태였거든. 근데 얘네가 거짓 항복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후테아는 또 이 돌아가는 거짓 항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카룰루스 대제가 그 항복을 받고서 돌아가는 길에 그 뒤를 약속을 어기고 기습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 후방에 누가 있어요? 롤랑이 있잖아. 근데 카룰루스 대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 카룰루스 대제가 이 롤랑을 후방에 남겨놓으면서 이슬람 세력을 믿을 만한 애들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뿔라파를 줄 테니까 이슬람 애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배신하고 이 후방을 공격하면 너가 이 뿔라파를 불어라. 그럼 내가 널 도와주러 오겠다 라고 했는데, 롤랑이 어찌 저런 사악한 이슬람교도 따위랑 싸우는데 이 뿔라파를 불어서 내가 모시는 주군을 번거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건 기사의 용기가 아니다. 끝까지 우리 힘으로 싸우겠다 이러고 주변 동료들이 다 뿔라파를 불어 이 새끼야 이러는데 끝까지 안 부르고 막 싸우다가 뒤늦게 자기의 이런 만용으로, 용기가 아니죠 이거는, 주군이 왜 시켰잖아 부르라고. 근데 동료들이 죽는 걸 보고 뒤늦게 뿔라파를 불어요. 뿔라파를 불어. 그 소리 듣고 카룰루스 대제가 뒤늦게 돌아왔는데 이미 와보니까 롤랑과 그 부하들은 다 전멸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카룰루스 대제가 열받아가지고 사라벤을 토벌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롤랑의 노래예요. 이게 막 중세 기사의 정신이 이러는데 사실 이건 명령도 안 지킨 거고, 봐봐, 애초에 부르는 때 처음부터 불렀으면 다 살았을 건데 끝까지 안 부는 것도 아니야. 뒤늦게 또 불러. 근데 이게 또 중세 기사적 낭만이에요. 아무튼 롤랑의 노래하면 여러분들이 프랑스 카룰루스 대제랑 관련돼 있다는 거. 카룰루스 마르텔이 아닙니다. 자료에 막 이슬람 세계랑 싸웠다는 얘기 듣고서 카룰루스 마르텔 고르시면 안 돼요. 카룰루스 대제 시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서왕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킹 아서예요. 원탁의 기사들. 그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그 아서왕 이야기인데, 이건 영국입니다. 프랑스가 아니고요. 이건 당시에 그 4세기 말부터 게르만족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영국에는 앵글로색슨족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근데 그 4세기 말부터 5세기 이 영국을 침략했던 이 앵글로색슨족을 막 써서 원래 살고 있던 영국의 원주민들이 겔트족이에요. 그래서 그 4세기 말 5세기 말에 쳐들어왔던 이 게르만족, 특히 앵글로색슨족과 막 썼던 영국의 전설적인 왕 아서왕의 이야기를 다룬 거야. 그 켈트족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리벨룽겐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 리벨룽겐의 노래는 그 우리 게르만족들이 4세기 말부터 그 로마 땅으로 막 들어오잖아. 그 로마가 분열한 이후에 그 들어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죠? 훈족의 침입이었죠. 그죠? 이거는 그 훈족의 침략에 맞서는 게르만족, 부르군트족의 이야기야. 그 훈족 아틸라와 싸우는 이 부르군트족의 전설적인 영웅 리벨룽겐의 그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중세 문학은 기사도 문학이다. 프랑스에서 카룰루스 대제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롤랑의 노래. 영국에서는 게르만족의 침략을 맞서 싸우는 영국의 켈트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아서왕 이야기. 독일에서는 훈족에 맞서 싸우는 게르만족, 부르군트족의 영웅 리벨룽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각각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인물들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으로 가볼게요. 건축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독교 세계니까 교회와 수도원 건축이 발전을 하는데 11세기, 12세기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나와요. 11세기는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붕을 두꺼운 돔으로 덮어놨다는 거야. 여기 돔 보이죠? 엄청 두꺼워. 그러다 보니까 위에 무게가 둥근 돔이 너무 무거우니까 어때요? 이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무게중심을 하기 위해 아치도 원형으로 나요. 자, 보니까 보면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돔이 있고, 이러면 딱 봐도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벽도 엄청 두껍고 아치도 다 원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 공간이 없어?
창문을 만들 공간이 없어. 그게 보면 창문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햇빛이 되게 적게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엄청 엄숙합니다. 두꺼운 도매, 두꺼운 벽에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작은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잖아. 장중한 분위기.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을 했다. 돔과 두꺼운 벽. 대표적인 건 사진에 나오는 피사의 대성당입니다. 11세기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고려 초기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우리는 어떤 문화재가 있죠? 관촉사, 석조, 입상, 미륵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2세기 가면은 자, 우리 항상 문화는 정치랑 연결이 됩니다. 자,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다고 했죠. 근데 우리 11세기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쵸.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잖아.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서유럽 세계가 엄청나게 덩치가 커집니다. 동방무역, 원거리 무역, 이슬람 문화 유입으로 굉장히 그 부의 양이 늘어납니다. 되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늘어나니까 이 문화도 어때? 더 화려해지는 거야. 특히 이 당시 기독교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심을 이 문화재 건물에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고딕 양식이에요. 이 고딕 양식의 중요한 특징은 뾰족한 이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십자가에 첨탑이 달려있잖아요. 이게 첨탑인데 왜 이렇게 뾰족하겠냐? 이 높은 첨탑이 신앙심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왜? 하늘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 거야.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과 가깝게 최대한 하나님과 가깝게 뾰족하게 첨탑을 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심인가? 건방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신다고 치면 하나님의 계신까지 가깝게 뾰족하게 찌르겠다는 건 좀 건방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신앙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뾰족한 첨탑, 하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이제는 예전만큼 이 첨탑이 돈만큼 무겁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어때? 벽의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아지고 창문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그 창문을 밋밋하게 하잖아. 그 창문을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나오죠? 요게 요거예요. 요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갖가지 프리즘과 무늬를 넣는 거야.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그 알록달록한 프리즘 무늬랑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이게. 이게 이제 신앙을 상징하는 거죠.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밝고 경쾌한 분위기. 대표적인 게 여기 사진에 나오는 샤르트르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 퀼른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 노트르담의 곡주가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11세기 돔과 두꺼운 벽으로 대표되는 로마네스크 양식, 피사 대성당. 12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샤르트르 대성당으로 대표되는 고딕 양식.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 십자군 전쟁 이후에 12세기 고딕 양식,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이 두 가지는 정말 비교하게 많이 나와요.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 돔 두꺼운 벽, 12세기 고딕 양식,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십자군 전쟁 이후 정말 잘 나오니까 포인트 꼭 잡아 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탐구자료 제가 다 여기 어려운 용어들 다 풀이해놨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중세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철학, 중세 초기 교부 철학, 중세 후기 십자군 전쟁 이후 스콜라 철학, 중세 말기 스코터스 오컴, 교육은 대학, 문학은 기사도 문학, 건축은 11세기 로마네스크, 12세기 고딕 양식. 포인트 잡아 놓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